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용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29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시기인데, 시험 시기는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응시 자격은 모든 분들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다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못 보는 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을 보면, 합격 인원 지금 1회부터 28회 시험까지 실시했는데, 1회 시험을 1985년 9월 22일 날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6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뽑아 가지고 2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2년에 3,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이해서 1999년도부터 약 15,000명 정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 9회 때부터 획기적으로, 10회 때부터 1999년도 IMF 극복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인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회 시험부터 1999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20년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합격 인원을 보면, 작년에 합격 인원이 1차가 약 32,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합격자가 약 2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합격이 33% 정도 되고요. 대략 합격률이. 1차가 26% 정도 됩니다. 합격률이. 그리고 올해 1차 면제받고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약 22,000명 정도 됩니다. 이 32,000명 중에는 10,000명은 동차 합격자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걸 빼면 올해 이제 1차 면제받는 분들이 2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종 합격자도 약 23,000명 정도 작년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거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는 2차만 보는 분들이 절반은 불합격하고 나머지는 동차 합격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략 거의 1년 정도는 요즘은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옛날에는 6개월 정도만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략적인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있는데요. 12페이지. 12페이지 총칙입니다. 위에 보면은 시험에는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부분이 목적, 용어 정의가 있는데,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요. 용어의 정의 밑줄 치시고요.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해마다. 용어의 정의가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그리고 중개대상물 한 문제 해서 세 문제, 두세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보통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가장 어렵고 시험에는 가장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원래 8주 동안 강의를 한다면 하루에 5문제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는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장 까다롭습니다. 오늘 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만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1절에 보니까 중개제도 연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역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는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29번 시험을 봐가지고 이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를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현재를 알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제도 효시를 보면 연역이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연역을 보면 초창기 때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인가제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자유업, 허가제, 그 다음에 신고제, 허가제,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유업은 고려시대 때 우리 책에 보면 객주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주. 객주는 원래 객상주인입니다. 객상주인에서 줄여서 객주라고 합니다. 손님 객자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상단을 이끌고 있는 그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객주라고 집으면 영화 객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주에서 우리 중개제도가 출발을 했다. 고려시대 때.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간. 조선시대 때는 거간은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흥정을 붙여서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우거간, 소 사고 파는 우거간, 포목거간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간들 중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전문 직업인을 각회,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다고 했는데 이 각회가 출제됐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8회 1995년도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최초의 전문 직업인을 부르는 말은 답이 각회였습니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회 때까지는 문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신청 제도가 없었습니다. 9회 때까지는. 1999년도 10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문제도 공개하고 이신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각회라는 게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각회고요. 또는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는 집주름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근무하던 장소를 생기, 복덕, 복을 파는 장소라고 해서 복덕방이라고 불렀고 복비라고도 했죠. 중개보수를. 복을 파는 장소.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음택, 양택이라고 해서 양택, 지금 좋은 자리에다 집을 지으면 현세가 발복을 하고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후손이 발복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자, 결론은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고 그 다음에 최초의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은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최초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규제는 1890년 5월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고요. 1890년 이게 최초의 의의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관련 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3년부터 한성부 서울에서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또다시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거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또 식민지 통치를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취최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소개영업 취최 규칙을 제정했다. 여기에 의의를 부여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근대화된 법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헌법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인 민법 같은 걸 만드는데 민법은 1958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 60년부터 시행됐는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부수법안들은 좀 더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도 신고만 시구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운영이 되다가 1970년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970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 소개영업을 하는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2배씩 남겨서 팔아먹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3번이나 국회 1970년도에 입법이 시도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를 잃는다. 이 복덕방에 옛날에 근무하던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전두환 정부 때 1983년 12월 30일 우리가 공부하려는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다가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부르다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지금 부르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부동산 중개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자, 그래서 종전에 소개영업법보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달라진 점이 크게 3가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제가 10회 시험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1999년 그때는 4월 달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허가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언제 나오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되냐 모르는 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허가 총량제를 시행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가 못 받고 결국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허가라는 거는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예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고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제가 허가 받으려고 할 때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는 10만 6천 명입니다. 현재 등록을 한 사람은. 자,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신고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는 종전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50만 원 과태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때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과태료에다가 엄청난 벌칙을 강화시켜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생긴 게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왜 시험을 85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즉 법 1차 개정이 되기 전에 1989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이 되었는데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자격증 없는 분들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인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이분들 중개인분들은 전부 다
89년 12월 32일 전에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30년 이상 중개업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50억 이상 다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부르지 말라 중개인이라고. 왜? 중개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돈만 많고 무식하고 탈법 행위만 하고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너무 길죠? 그래서 편의상 저는 강의하면서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험에 중개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칙으로 갔다고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개인 관련된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지금은 시험에도 내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잊어달라고 자기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또 국민들도 헷갈리니까 중개인은 누구, 개업공개사는 누구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 자, 그래서 자격제도 도입된 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등록제는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7월 1일 부동산 중개업법 7차 개정으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등록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등 모든 전문 자격인들은 다 등록제입니다. 그 등록제가 허가제와 다른 점은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고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제는 전문 자격을 다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부 다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까지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2, 13, 14까지. 자, 그러면 14페이지 2번에 보면 표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6회 시험에 한번 나오고 지금 한 15년 동안 출제 안 됐죠.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돼요. 시험하고 직접 영향은 없어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해마다 나오는 게. 그래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되지만, 다만 14페이지 사전 배경 지식이니까 좀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은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은. 그러면 구분의 실익은 뭐냐 하면,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면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민법을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는 절대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모 동의 받으면 24시간 편의점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알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간법, 혼합법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공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법이 우리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공법이고요. 그러면 공법이 어려워요? 사법이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예, 공법이 어렵다는 분은 영문이 순수한 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고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생활 사적인 관계니까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렵잖아요.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일이 법조문으로 다 교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거의 32문제 이상. 근데 공법은 판례가 거의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는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암기하면 돼요. 막말로. 공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사법학과 있으면 사법학과가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생활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니까.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사회법 또는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그 다음에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가 더 많이 있겠어요? 사법적 요소가 많이 있겠어요? 공법적 요소가 99%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매할 때 한자가 매매가 팔매자, 선비사자 붙여서 판다 해서 팔매자, 살매자에서 매매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할 때는 이 매자고 매수인 할 때는 살매자가 되겠죠. 매매. 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못 팔아줍니다.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요소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에요.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공법적 요소면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법적 요소니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것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중개계약,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적 요소는 사무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옮기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해야 되고 휴폐업도 신고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공법적 요소입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개인과 지자체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라고요. 그 휴폐업 신고는 시군구에 해야 되니까 공법적 요소라고, 개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공법적 요소라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무자격자가 외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거의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15페이지 목적입니다. 목적. 15페이지 목적이 있는데 21회 때 출제됐다고 됐죠? 25페이지 목적. 목적은 지금까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역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는. 자, 목적을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셔도 되겠네요. 박스 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라는 건 아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나중에 뒤에 용어정의에 나옵니다만은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시험에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시험에 과거 출제됐던 걸 보면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다 X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였습니다.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국민재산권 보호나 국민경제에 이바지나 일맥상통하지만 시험에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하면 X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보면 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경제에 이바지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한 뜻이지만 시험에 나오면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암기하면 됩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지금 21회 때 출제되고 최근에 별로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 16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 별표. 지금 21회, 22회, 26회, 28회 계속 나왔죠? 이런 파트만 해도 된다고요. 이런 계속 나오는 파트만 하면 80점은 받는다고요.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출제하러 가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해보면 보통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그 일주일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걸 강조한대요. 그래서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걸 응용해서 내는 거고 똑같이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5개 유사하게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기출문제를 100% 이해해서 풀 수 있다면 올해의 문제도 무조건 80%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중요하고요. 일단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라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는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출제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를 말합니다.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용어 정의는. 그래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다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어 정의를 보면 법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대도시 치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 메트로폴리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용어가 다릅니다. 공법에서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파주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아니죠. 인구는 50만 명 됩니까? 인구는 50만 명이 넘는다면 대도시가 되겠죠. 공법상은. 그래서 법마다 다르다고요. 창원 같으면 공법상 대도시는 되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세법상 대도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법마다 다르다고요. 그 법마다 쓰는 용어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라는 용어도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겠죠. 둘 다. 이 대도시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도로란 이게 법조문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법제처라고 쳐서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법제처라고 치면 바로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어플 다운받아 놓으세요. 이걸로 가지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럼 건축법 하면 건축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어요. 그 어플로 다운받으면 쉬는 시간에 꼭 다운받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조 2호에 보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건축법에는 2m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 정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공법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2m 도로가 있다. 여기에 대지가 있다. 대지. 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말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공법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출제됐어요. 가로 세로 10m, 10m인데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도로가 4m 이상이라면 그대로 10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2m밖에 안 되니까 도로를 4m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입니까? 80제곱미터입니까?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1m씩 후퇴하면 되겠죠. 1m 후퇴하니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가 되겠죠. 90제곱미터고 만약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반밖에 못 짓는다는 뜻이니까 45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겠죠. 건축 면적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다 용어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 2차 과목은 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법에서만 쓰는 용어,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중개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중개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까지 어렵습니다. 중개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검색해보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냐 하면 중개란 중개대상물 법조문에 딱 있어요. 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예요. 만약 공법 같으면 그 밖의 권리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는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판례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자동차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1,000만 원 받아 먹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라고.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자동차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도 알선해도 되고 개업공개사도 해도 상관이 없고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1억밖에 알선하고 5천만 원 수수료 받아 먹어도 위반이 아니라고요.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중개대상물에서 다시 나오지만 역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뭐냐면 무자격자가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에 그걸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1,500만 원 받고 알선을 했어요. 무자격자가, 무등록업자가. 그래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왜?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밖의 권리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15번 이상 봤습니다. 제가 8회 때부터 1995년도부터 한 15번 이상 시험 봤어요. 강의하면서 계속 출제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시험 보면서 자격증 저는 10회, 14회 2번 자격증 땄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데 또 시험 봐도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하니까 요즘은 짜증나가지고 아예 응시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고, 전산으로. 그래서 지금은 원서 접수하니까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큐넷에서 요즘은. 자,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출제됐던 거는 다 알아요. 계속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됐던 걸 보면 그 밖의 권리에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요. 일단 5가지 시험에 출제됐던 걸 다 적어 놓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이라는 게 있고 이게 어려워요. 전부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저당권 등 담보물건 이건데 이건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대출 몇백억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 먹었어요. 그 나쁜 짓이라서 처벌하려고 보니까 처벌할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그럼 중개를 돈 받고 계속 하려면 중개업이 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이 뭔지는 민법에 이제 찾아보시라고요. 저당이라는 말은 담보로 잡는다 이 뜻이고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은 물건을 만약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우리 융자하려면 건저당 설정하고 하잖아요. 건저당이라는 건 또 뭐냐면 다 민법 용어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해 봐야 돼. 건저당은 1년간 연체이자까지 미리 계산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건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연체시킬 거 감안해 가지고 보통 1억 융자 받으면 건저당은 1억 2,500, 1억 3천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연체할 걸 감안해 가지고. 자, 어쨌든 저당권이든 건저당이든 담보가등기든 이런 거 알선하는 것도 중개재산 권리다. 중개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물론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하면 역시 중개재산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매권은 뭐냐면 환매 특약에 의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전부 다 민법이기 때문에 지금 2차 과목이니까 1차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주면서 환매 특약을 맺었습니다. 환매 특약. 특별히 약속하는 걸 특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1억을 갚으면 반드시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민법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는데 5년 지나가지고 5년에 1억을 갚아야 되는데 5년 안에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려면, 이게 양도하면 이게 중개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돈 받고 양도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2억 받고 팔면 되겠죠. 2억, 시세가 3억이라면. 그러면 병은 또 을에게 1억을 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유치권이 뭐냐 하면 우리 경찰서 유치장 할 때 유치 똑같은 뜻이에요. 한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 철조망 안에 갇혀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 유치권이라는 말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에요. 유치권이라는 말 뜻이. 그게 뭐냐면 이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이 생깁니다.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에서 안 나가고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장 같은 데 보면 건물 짓고 있는 데 보면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있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점유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런 거 저도 봤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유치권자인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놨더라고요. 즉 공사했는데 공사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판례에 의하면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비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양도할 수는 있어요.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저당권도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전부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 민법 305조에 있는데 토지가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인데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왜냐하면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건물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몇 푼 안 하는 땅을 취득했다고 소유권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료는 내야 되겠죠. 토지 사용료는 내고 따라서 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니까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16페이지 지금 중개를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시험에 물론 8회 때 딱 한 번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왜냐하면 위임, 대리, 고용, 도급, 현상강구인데 물론 대리는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만은 대리 빼고 나머지 위임, 고용, 도급, 현상강구는 민법의 계약법인데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전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런 거 역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하고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부동산중개, 혼인중개, 직업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입니다. 시험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 지시중개, 참여중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지시중개는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단순히 전시만 해놓고
돈 받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돈 받는 데도 없습니다. 다 계약성사 돼야 돈 받을 수 있죠. 그 참여중개라고 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단독중개, 공동중개, 이것도 역시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혼자서 양쪽을 다 연결시키면 단독중개, 2명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중개.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중개를 양타 쳤다 이런 말을 해요. 양쪽에 다 중개보수 받는다고 해서. 공동중개는 단타, 반타, 쪽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쪽이 뭐예요? 한쪽만 했다. 중개보수 한쪽만 받는다 이 말이죠. 공동중개하면. 시험에는 출제 안 되지만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거는 좀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 옛날에 시험에 공동중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X로 한번 출제됐어요. 아직까지는 단독중개가 더 많다는 취지로 나온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공동중개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뭐 중개업을 해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점차 공동중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까지 나머지 사중개, 공인중개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등록을 하니까 당연히 공인중개가 되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0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